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2강 요양보호 대상자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24쪽부터 34쪽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제3절입니다. 노인이 되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노인을 누가 부양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노인 가구 형태가 변화되고 있죠.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혼자 독거로 사시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가족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는요, 역할 변화에 적응이 필요하죠. 은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두 분이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역할을 다시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면 황혼이혼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고요.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주제가 없다면 서먹서먹하죠. 따라서 공통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공통의 화제를 만들어 대화를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부관계 중에서 두 번째, 성적 적응을 해야 됩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적 관심과 욕구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나쁜 거야? 남사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성생활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3.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둘이 살다 보면 한 명이 먼저 가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배우자 사별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단계가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면 당연히 상실감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우울하고 비탄, 통탄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울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이 상태로 있다면 이 자살까지도 이를 수 있죠. 빨리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3단계, 이제 내가 혼자 됐다라는 정체감을 가졌으니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시험에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에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냐? 1단계가 뭐냐? 상실감. 요게 정답으로 많이 출제됐으니 기억해 두실게요. 자, 이렇게 배우자 사별의 슬픔을 겪고 있을 때 1, 2, 3단계를 잘 거쳐 나가려면요. 주변에 남은 가족들의 지지와 자아 존중감 향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쓸모있는 존재야, 나는 귀한 존재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도 변화가 있죠. 먼저 첫 번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성장하여 독립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 상실감을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자녀가 독립하여 떠나고 나서 남는 시간들을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제 나한테 시간이 참 많이 생겼네. 나 뭐 배워보지? 하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수정 확대 가족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지는 않는데 노인 부모가 자녀와 아주 근거리에 살면서 식사하러 오세요 라고 부르면 구기식지 않을 만한 거리에 살면서 어르신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가족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확대 가족이에요. 여러 대가 사는데 진짜 같이 살진 않고 근거리에 살죠.
그래서 수정된 확대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 고부 장서 관계는요. 시어머니 며느리, 장모님 사위 관계죠.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진 않아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왜 전화 안 하니? 왜 용돈 안 붙이니? 왜 김장하러 안 오니? 이런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모님하고 자주 접하게 되면서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 갈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이걸 잘 극복하려면요.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끼리 자신의 삶을 잘 자기 개발하면서 좀 바쁘게 살아가시면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고요. 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입니다.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부모 때보다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 키울 때는 좀 버릇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막 혼내키고 이러면서 키우지만 이제 그 역할은 자기 부모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부모들은 손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많이 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경향이 있죠. 역할에 좀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손자녀는 노년기의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죠. 애교도 부리고 내가 또 할 일, 뭔가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노인은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실게요.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경쟁을 하고 갈등이 있고 많이 싸우고 그랬지만 이제 크면 그런 갈등 경쟁심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상호 이해,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남편이나 부인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 그런데 누가 나를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는 형제 자매가 내 편이 되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하는 일을 겪었을 때 혼자보다는 형제자매가 함께 큰 일을 치르는 것이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사회를 구성하는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 노인의 자녀도 노인, 그 손주도 노인, 이렇게 3대가 노인인 세대도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나의 노후도 준비가 안 됐는데 위로 모셔야 될 부모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 부양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노인이 겪는 4가지 고통을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빈곤, 가난해지죠. 수익이 적어지니까요. 질병, 요건 부자도 피해갈 수 없죠. 나이 들면 아프게 되니까요.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나이 들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도 사별하게 되고 고독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의입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침대에 누워서 TV 보고 자고 먹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또 질병이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노부모를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할 때마다 최근으로 갈수록 가족 안에서 부양해야 한다라는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이걸 사회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사회가 더 많이 부양해야 한다라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면 나라가 망하겠죠. 돈이 없어서. 또 가족에게 노인 부양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가족이 너무 힘들게 되겠죠. 따라서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부양과 개인과 가족이 책임지는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요, 나도 노인이 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노인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런 거를 내가 당장 지금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노인이 혜택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대 간 위험의 분산 혹은 세대 통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윗세대를 부양하고 아랫세대는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나를 부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대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해서 부양의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3. 노인의 개인적 대처 매우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연금도 잘 드시고 또 보험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후에 내가 할 것을 좀 준비하고 삶의 변화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4.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부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을 좀 보전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국가가 부자여야지 가능한 거고요. 너무 또 퍼주다 보면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에서는 많이 줘야 좋겠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것만으로 노후를 살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준비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노인 복지 정책을 좀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찬 여가생활 및 노후를 가능케 해야 합니다. 누가? 국가가요. 사회가요. 그렇게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 요양보호와 가족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공식적 돌봄 인력과 비공식적 돌봄 인력을 기억해 두실게요. 공식적이라는 말은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자격을 취득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식적 돌봄 인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요. 비공식적 돌봄 인력은 배우자나 이웃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1차적 돌봄 관계와 2차적 돌봄 관계를 아셔야 됩니다. 돌봄을 받는 노인과 돌봄을 주는 사람의 직접적인 관계를 1차적인 돌봄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관계가 유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2차적 돌봄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어요, 어르신이. 요 관계는 1차적 돌봄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2차적 돌봄 관계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요양보호사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되셨죠? 자, 4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입니다. 우리가 돌봄을 시행할 때는요, 원칙을 가지고 돌봄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때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 대상자를 돌볼 때는 사람 중심의 돌봄을 해야 된다. 인간답게 여기고 돌봐야 한다. 어쨌거나 둘은 거의 같은 말이긴 합니다. 대상자를 우선으로 두고 존중하는 태도로 돌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든 연구에서 다 동일한 결과값을 갖는 건데요. 대상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이에 좋은 의사소통, 좋은 인간관계가 돌봄을 제공할 때 질이라든지 효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사자에게 악성 사회 심리가 퍼지면, 여기서 악성 사회 심리는 심리 중에서 악성, 안 좋은 심리들을 얘기하죠. 대상자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또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퍼지면 점점 다 같이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요양보호 질에 심각한 저하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다운 케어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영어로는 휴머니튜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많이 알려진 용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실 건데요. 휴먼과 애티튜드의 합성어예요. 휴먼은 인간이고 애티튜드는 태도잖아요.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태도로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좀 잘 못하고 좀 짜증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손이 많이 가고 그렇다고 막 함부로 대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 주면서 인간답게 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다움 케어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니투드에서는요, 대상자를 대하는 실천 원칙을 5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했다가 실천 현장에서 좀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5가지의 단계는 만남의 준비, 케어의 준비, 지각의 연결, 감정의 고정, 재회의 약속인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만남의 준비 단계입니다. 먼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목욕을 시키려고 갔다고 해봅시다. 방문 목욕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방문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야 됩니다. 어르신이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면 들어갈 때 노크를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직 그 노크에 의해서 각성하지 못하고 비몽사몽이다. 그러면 침대 머리판을 다시 두들겨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게 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해야 나를 맞이하고 잘 협조를 해주시겠죠? 자, 2번째는요. 바로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케어의 준비 단계입니다. 바로 목욕으로 들어가면요. 어르신이 마음이 안 열릴 수 있어요. 마음을 여는 단계다. 상대와 관계를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하나요? 목욕할 거니까 옷 벗을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 제가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함께 해도 될까요? 혹은 어르신, 제가 오다 보니까 개나리가 폈네요. 봄인가 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여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금 친구가 됐다 싶으면 이제 케어하는 단계인데요. 여기 케어의 단계라고 나오지 않고 지각의 연결 단계라고 나오네요. 자, 실질적인 케어의 단계니까요. 웃는 표정으로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보실 때 시각적으로요. 기분이 좋으시겠죠. 또 계속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온화한 목소리로. 어르신, 제가 여기를 좀 씻겨드릴 건데요. 팔 요렇게 들어보실까요? 하고 상냥하게 얘기하면요. 어르신 청각적으로도 기분이 좋겠죠. 들리는 소리가 따뜻하니까요. 또 어르신을 씻길 때요.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좀 넓게 만져주시면 이것도 감촉이 좋아요.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3가지 감각이 동시에 기분 좋도록 느낄 수 있도록 돌봄을 시행하면 이런 모든 감각들이 연결이 되어 어르신이 케어를 즐겁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욕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감정의 고정 단계입니다. 케어를 할 때 기분 좋은 점을 상대의 기억에 남겨주는 단계예요. 어르신, 목욕하니까 굉장히 상쾌하시죠? 이런 식으로 목욕의 좋은 점들, 어르신이 좋았던 기분들 이런 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 재회의 약속을 하십니다. 악수를 하시면서 어르신, 2주 후에 제가 방문 목욕 또 올 거예요. 그때까지 식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음번 케어에서 어르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협조를 해주십니다. 지금 배운 이 실천 원칙 5단계는요. 이전 책에는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따로 없는데요. 제가 한번 문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대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1.
제공자 중심의 요양보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 대상자 중심이어야죠. 자, 무엇이든지 강제로 하는 것은 학대에 해당됩니다.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요. 화장실 가려면 어르신도 요양보호사인 저도 서로 고생하니까 그냥 간이변기에 하세요. 아유, 다들 여기다 해요. 이제 습관 좀 들이세요. 이렇게 하시면요. 어르신의 잔존 기능이 점점 사라지겠죠. 자꾸만 걸으시고 화장실에 가시는 것이 간이변기를 쓰는 것보다 어르신에게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간이변기를 사용하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2. 사고 방지만을 강조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억제대를 하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까 배우셨던 휴머니투드 케어는요. 기본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어르신, 안 묶어 놓으면 밤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낙상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못 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묶고 주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십니다. 가능하면 억제대 사용하지 않고 주무시는 게 훨씬 좋겠죠. 3. 대상자에게 위험한 요양보호입니다.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 부적절한 케어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요양보호사는요. 지금 교육 잘 받으시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적절한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 볼게요. 침대 아래로 몸이 내려오면 침대 위에서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세요. 그러면 어르신 겨드랑이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어깨에 탈골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너무 지식과 기술이 떨어지는 요양보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억제대의 피해를 한번 볼게요. 억제대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억제대를 했다. 그러면 이 억제대를 하는 동안에 자세 변환이 힘들어서요. 같은 자세로 있다 보니 욕창이 잘 생기고요. 또 움직임을 잘 못하니까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 근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심장 기능도 저하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인지 기능도 저하됩니다. 이거 연구 결과예요. 또 관절들이 굳게 되고요. 안 움직이고 그러면 체중 부하 운동이 안 되니까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요양보호 실천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전체의 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본과 동시에 합격한과 동시에 대부분의 내용을 다 까먹을지라도 지금 배우는 이 4가지 원칙은요. 꼭 기억하셨다가 현장에서 생각하시면서 대상자를 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인데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가르쳐 왔었거든요.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요 앞자를 따서 외웁니다. 예, 그 삼시세끼 어촌편에 보면 매번 그렇게 보말을 따가지고 국에도 넣고 저기도 넣고 여기저기 다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의 먹거리 보말, 그 다음에 마음의 양식 망건의 서적, 다 먹거리로 외웠어요. 보말, 만서. 자, 4가지 기억하실게요.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자, 요 4가지 일단 기억하시고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이죠. 대면하기. 어르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케어를 하려면 존중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존중의 기본이 바라보기입니다. 대상자에게 가까이 갈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화할 때 언제든지 어르신을 옳은 방법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게 방금 존중의 태도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는 욕이 나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 마주쳤다라고 인식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보셔야 되고요. 또 정면에서 봐야지 옆에서 힐끔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 안 되고요. 같은 눈높이로 보셔야 됩니다. 또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졌다 느낄 수 있을 만큼 한참 동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내가 막 얘기하는데 나의 대화 대상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TV에 눈이 고정되어 있거나 하면 좀 무시당하는 기분 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라? 눈을 바라봐라. 요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랑 이야기하든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든 누구랑 이야기하든 항상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3번. 눈을 맞추고 나서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초 이내에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건네는 것이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갔는데 대상자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시선을 피하면 삐졌을 수도 있고요. 그때 아유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그냥 어르신 저 그냥 설거지 시작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침대와 벽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라도 눈을 마주치고요. 제 눈 좀 봐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눈을 마주쳐야 조금 안 좋았던 관계도 빨리 풀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말하기입니다. 보말만서 중에 말하기. 어떻게 말해라?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뭔가 어색하게 그냥 조금 하다 말고 이게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1. 대상자가 졸고 있거나 아직 잠에서 덜 깨었다. 그러면요. 내가 이야기할 때 잘 못 듣고 관심도 없고 대화가 잘 안 되겠죠. 이때는 대상자를 좀 깨워서 각성이 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요? 침대판을 두드려서 각성 수준을 높여줍니다. 들어갈 때부터 노크를 하고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서도 깼나 안 깼나 보시고 침대판 두드려서 좀 깨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치매 말기가 되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도 상냥하게 말을 거셔야 됩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굉장히 좋네요. 잘 주무셨어요? 뭐 이런 긍정적인 말, 상냥한 말 하실 수 있죠? 또 3번,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기저귀에 손 넣지 마세요. 어르신, 흘리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기저귀에 손을 넣고 있다면 어르신, 요거 좀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긍정형 문장으로 그 행동을 안 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좀 생각하시고 좋은 문장, 긍정형의 문장으로 이야기하세요. 4.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에는요. 어르신의 사고와 판단, 그리고 말하는 능력이 조금 느려지시기 때문에요. 최소 3초 이상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시간을 주셔야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봐야 할 것을요. 눈높이에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 접촉하기입니다. 만지기라고 제가 말했죠. 보말, 만. 그 만지기, 접촉하기 어떻게 하느냐? 넓게 만지고요. 또 천천히 온화하게 부드럽게 만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을 만지실 때요. 손을 오므리기보다는 쫙 펼쳐서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인지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 너무 세게 만지면 아파서 만지는 게 기분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옳은 방법과 옳지 않은 방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옳은 방법은 아래쪽에서 좀 받쳐주면서 요 옳지 않은 방법은 위에서 체포하듯이 손가락으로 잡았네요. 요러면 아프기도 하고요. 기분도 안 좋습니다. 따라서 넓게 잡고 또 대상자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면요. 기분이 좋고 안 아프니까요. 또 존중하고 떠받들어주는 도와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잡으면요. 잡기 싫지만 뭐 케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또 손가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파요. 억압하는 느낌도 듭니다. 체포하는 듯한. 그래서 넓게 부드럽게 만져준다. 천천히 되셨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일어서게 하기. 보말만서 서게 하기입니다. 자, 어르신들은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0세 어르신들 좀 많이 만났거든요.
어르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요 앞에 나물 캐러 가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감옥처럼 여기 갇혀 있다. 너무 슬프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게요. 마지막까지 화장실은 나의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가 죽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미 조금 거동이 어려우시고 침대에 많이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다. 그렇더라도 최소 하루에 20분 정도는 서 있거나 걷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다. 그러면 침대 머리를 좀 세워서 앉아 있으실 수 있게. 그게 좀 되면은 걸터 앉으실 수 있게. 그게 좀 되면 잡고 일어서게. 그게 되면 잡고 제자리 걷기. 그게 되면 잡고 걷기.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다리 근력을 키워주시면 뭐가 좋냐?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또 걷는 것만으로도요. 인지가 좋아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좋아집니다. 심장, 혈액순환도 좋아지고요. 따라서 이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리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서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자로서 동기 유발자로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서는 것은요. 근력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또 혈액순환도 되고 폐활량도 증가시키고 기타 등등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요양보호사는요. 다 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최대한 잔존 능력을 살려주면서 서비스하는 요양보호사가 능력 있고 훌륭한 요양보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다운 세상에서 소외되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주위에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히거나 눈을 뜨지도 말을 하지도 않게 됩니다. 고령자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되는 원인은 요양보호를 하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휴머니튜드 입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기분 좋게 대해줄 수 있지만 내가 어르신이 이것저것 다 못하고 짜증나게 한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케어를 하면요. 어르신들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아예 무시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셔서 일을 하실 때요. 꼭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말만서 기억하시면서 어르신들을 돌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제2강 대상자의 이해 두 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핵심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풀이 강의까지 모두 열공!